그 옛날에 과거에 사람 뽑을 때 보면 과거에서 그냥 사사상경을 잘 외우는 사람을 뽑았어요. 저 아니면 뭐 시를 잘 쓰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잘하잖아요, 정치를. 그리고 사법시험을 보면 달달달달 잘 외우는 사람을 뽑잖아요. 그때 또 법에도 잘 잡고 나중에 국회의원도 하고 해요. 그 다음에 의사 보면 의대에서 수석 졸업한 사람은 뭐가 좋은 사람이? 암기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암기력을 좋은 사람 뽑았더니 노벨을 받은 사람 같더라고요. 이상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볼 때 보면 그냥 테스트하는 거 보면 전반적인 능력을 다 테스트하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그래서 암기력 하나만 딱 좋은 거를 뽑았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암기력 테스트만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어떻게 되냐 그러는데 그 지능이라는 걸 알면 그게 암기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지능이 여러 요소가 있는데 이게 암기력도 하나 요소가 있면서 요게 높은 사람이 이게 낮은 경우가 없어요. 요거 하나를 뽑았더니 이쪽도 다 이렇게 높고요. 이게 낮은 아이들은 이쪽도 이렇게 낮고. 그래서 이걸 다 테스트하면 좋은데 이거 하나만 테스트해도 전반적으로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능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인간은 평등한가 이거예요. 존엄적으로는 다 평등하겠지만 존엄적인 부분. 근데 어떤 애는 빨리 외우고요. 어디는 못 외워요. 제가 수업하다 보면 얘는 되게 못 외우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 머리가 나쁜 거잖아요. 그리고 머리가 나쁘면 공부하기가 힘든 건데 그러면 이 머리가 나쁜 이유가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타고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착한 마음, 안 착한 마음도 타고나는 거예요. 어떤 애는 태어날 때부터 착해요. 어떤 사람은 아기 때인데도 공격 성향이 있어요. 얘는 그냥 어릴 때부터 착해. 그리고 인내력도 타고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있잖아요. 행복감도 타고난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애는 태어나면서부터 행복해! 얘는 태어나면서부터 불행해. 이거 괴롭히지 않았는데도 세상에 부정적이야. 근데 얘는 이거 툭 치면 왜 그래? 그러는 거예요. 어떤 애는 툭 치면 굉장히 화가 나고 하루 종일 화난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걸 다 따지고 나면 이 교육은 뭘 하냐 이거예요. 근데 그게 타고난 게 한 절반 정도. 나머지 절반 정도는 훈련에 의해서 좋아질 수 있다. 유전이 중요하긴 한데 훈련에 의해서 좋아질 수 있다. 근데 그거를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냐면 엄마 아빠가 키가 별로 안 컸어요. 근데 자식들이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잘 먹이고 잘 재우고 그러면 그 증거가 평균 키 신장으로 나타나요. 대한민국의 평균 키가 계속 커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진화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인간이 100년 사이에 뭐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진화하던 게 이 100년 사이에 진화했겠냐고. 진화가 아니고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애들이 다리가 길어지잖아요. 우리 부모 세대는 다리가 딱딱딱딱한데 요즘 아이들은 길쭉길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여자 평균 키가 75cm래, 170. 남자 평균 키가 184, 5. 그래서 190 넘는 사람이 막 질비한 거야, 그 나라 가면. 그래가지고 나라가 지금 망할 판이래요. 왜냐하면 모든 문이나 버스나 이런 것들이 키 큰 사람들이 거기를 숙여야 돼, 이렇게. 그러면 그런 도시 인프라를 다 키 큰 사람 위주로 맞춰놔야 되는데 몇십 년에 걸쳐가지고 10몇 cm가 컸다는 게 이만큼. 야, 이거는 유전으로는 다 설명이 안 된다, 이거. 또 하나는 올림픽을 보면 유전으로 설명이 안 돼요. 어떻게 인간들이 매년 세계 신기록이 나와? 사람의 능력이 매년 좋아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실력이 지금 고등학생들이 따요, 한국에서. 그 당시에는 마라톤 세계 신기록 수준이었을 텐데 그게 올림픽 금메달이니까 지금은 고등학교 애들이 그 실력으로 달리고 만약에 송기정 선수 실력으로 달리면 지금 다 예선 탈락이에요. 예선 탈락은 아니겠지만 뭐 상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증가하는데 그 지능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면 플린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요. 10년마다 사람의 지능이 꾸준히 상승하대요. 3점씩. 그러니까 지금 머리가 좋은 어른들은 애들에 비해서 머리가 안 좋은 거예요. 매년 좋아지니까 애들이 머리가. 그러니까 과거에 만약에 130이었다 내 지능이 지금 아이들 기준으로 치면 한 120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요즘 아이들이 더 좋은 거예요, 머리가. 우리 선조들 머리가 나쁜 거죠, 지금. 훨씬. 왜 그럴까? 유전은 아닌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플린 얘기하고 제 생각을 다 섞어서 얘기하면 세상이 복잡해졌다는 거예요. 머리를 안 쓰면 생존이 안 돼요, 생존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할 때 얼마나 복잡해요. 과거에 아이들은 뭐하고 놀았죠? 복잡하게 논 게 윷놀이에요. 애들이 윷놀이 말고 생각할 게 뭐가 있었겠어요? 뭐 다방구 할 때 생각을 하겠어, 뭐 자치기 할 때 생각을 하겠어. 생각할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잘 때까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냥 옛날 조선시대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그 당시에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들은 뭐 생각했어요? 공자님이 뭐라고 그러셨지? 맹자님이 뭐라고 그러셨지? 밤낮 이 생각만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엄청 단순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전쟁을 해봤자 뭐 때로 몰려오면 한산대첩 정도 이렇게 생각한 거지. 거기에 무슨 대단한 북핵이 미사일 날라가고 사드를 배치하고 이런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할 일이 없는 사람. 생각할 일이 없다는 건 뭐죠? 머리를 안 쓴다는 거죠. 그리고 할아버지가 지금 5대째 농사를 짓고 있는데 아버지 뭐예요? 농사 짓겠지. 아들은 뭐예요? 농사 짓겠지. 얘가 뭐 생각할 게 뭐가 있냐고. 복잡한 게 없다. 그러니까 옛날에 조선시대 때 싸운 거 보면 제사상을 뭐 어떻게 차려야 되느냐. 이거 갖고 사람 죽이고 그 다음에 뭐 조의제문 갖고 사람 죽이고 하여튼 그 당시에 싸운 거 보면 야, 뭐 저딴 거 갖고 저렇게 군비들이 다 나서서 싸우냐. 상을 뭐 5일 해야 되냐 7일 해야 되냐 이런 거 갖고 싸우고 생각할 일이 없어,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게임 하나 하려고 그러면 그 규칙이 어마무시하게 복잡한 거야. 인터넷 게임 하나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오는 정보들, 버스 한번 타려고 해도, 여행 한번 가려고 해도, 사람과 사람이 얘기하려고 해도, 어플을 깔고 TV 한번 키려고 해도 그냥 두두두둑 띵 키면 되는데, 지금은 리모컨 둘이 보드에서 몇 개, 이걸 모르면 TV 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 떠서 잘 때까지 이걸 어마어마하게 쓰는 거예요. 응? 게다가 뭐 학교 시험 문제 자꾸 어려워지지, 대학 가기 어려워지니까 또 생각해야 되고, 취직한다면 어때? 또 생각해야 되고, 이 사람이 이걸 계속 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계속. 그래서 이 머리가 계속 좋아지는데, 그러면 이 환경이 차지하는 이유가 이만큼 크다는 건데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나라가 어디거든요? 대한민국 1등. 거의 똑같이 좋은 나라가 싱가포르, 홍콩, 북한, 일본. 이 사람들 머리 좋아요. 성인들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제 얘기는 아니고 어느 연구 자료에 따르면 경제력도 머리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머리 좋은 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북한 빼고. 그래서 북한은 사람들 머리가 좋지만 그 시스템이 사람들이 막 도전하게끔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아니어서 그 좋은 머리를 쓸 기회가 이제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애는 머리가 굉장히 좋은데 한 머리가 105포인트? 꽤 높아요. 그런데
아프리카 쪽으로 가버리면 있잖아요. 경계선 수준이에요. 경계선 수준이니까 전 국민이 경계선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잘 살기가 되게 힘든 거죠. 온 국민이 머리를 안 쓰니까 무슨 나라에 법을 하나 만들어도 이게 잘 못 지키는 거예요. 못 알아듣고. 우리 사람은 빨리빨리 알아듣고. 근데 어린아이들을, 미취학 아이들, 아직 공부를 많이 안 시킨 아이들을 조사해 봤더니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미국 아이들하고 한국 아이들하고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지능검사를 보면 다 그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등학교 때 재보면 한 1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야, 이건 뭐야, 이거. 그러면 어릴 때 공부를 많이 시킨 게 분명히 지능 발달에 도움이 됐다, 안 됐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제학자들이 이제 국부, GDP라고 하는데요.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 이거는 1인당 총생산 곱하기 국민 수잖아요. 그래서 1인당 총생산을 높이는 것만이 그 나라가 잘 살 수 있는 길인데 1인당 총생산을 높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교육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육을 많이 시키는 나라는 미래가 있는 것이고 교육을 안 시키는 나라는 미래가 없는 것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자꾸 학부모들이 교육시키려고 그러는데 나라가 교육을 안 시키는 쪽으로 자꾸 얘기하는 거니까 나라의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아주 대표적인 결과가 일본이에요. 일본이 옛날에는 정말로 세계적으로 너무너무 앞서갔고 일제라고 그러면 다 좋아했잖아요. 근데 정말로 저는 삼성 TV가 소니 TV를 이기는 걸 보고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옛날에 소니 TV는 부의 상징이었잖아요. 야, 쟤네 집에 소니 있어. 지금 누가 소니 사요? 가장 좋은 기계라고 하는 게 이제 스마트폰인데 일제 스마트폰 쓰는 사람 봤어요? 소니에서 나와요, 스마트폰. 안 쓰잖아요, 그거. 왜 안 써요? 국산품이에요? 아이, 그게 비교가 안 되게 안 좋아.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1980년대에 일본이 유도리 교육을 했어요. 유도리 교육. 주 5일 수업제, 연산을 즉대하자. 지금 우리나라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스토리텔링 해가지고 애들을 바보를 만들 뻔했잖아. 연산이 머리를 굉장히 좋게 하는 거거든요. 연산이. 그러니까 단순 암기의 연산이 사람의 지능을 엄청 개발시키는 거예요. 근데 스토리텔링 수학을 하고 연산을 줄이고 수학 시수를 줄이고 주 5일 수업을 했는데 80년에 10살이면 초등학생이요. 그럼 지금 몇 살이에요? 80년대 10살이면 지금 몇 살이에요? 45살 정도인데? 그죠? 가장 주축인 나이죠. 걔네들이 유도리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일본에 공부 안 시키는. 전 세계에서 가장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잖아요. 노벨상 막 터져나오잖아요, 일본에서 지금. 그 사람들은 지금 60대, 70대들이죠. 일본이 가장 교육을 세게 시켰을 때. 그러니까 1950년대생들, 40년대생들은 일본이 굉장히 교육을 많이 시켰잖아요. 그들이 지금 막 만들어낸 게 파나소닉, 도시바, 소니 이것들을 그들이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거를 받아가야 될 사람들이 날아간 거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잘 나가지? 역사상 지금 최고 잘 나간다며. 수출이 계속 잘 되고 지금 뭐 하여튼 현대차, 삼성전자 뭐 전 세계 다 휘어잡고 있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져? 우리나라가 81년도인가? 82년도 그때 대원외고 대일외고가 생겨요. 그때 대원외고 대일외고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80년대 초반에 서울과고가 생겨요. 일본은 공부를 안 시키려고 그럴 때 우리가 그때 특목고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시 경기고등학교 없던 시절을 지나서 다시 그쪽으로 이제 열심히 공부를 시키고 엄청나게 공부를 시킨 게 우리나라 계속. 만약에 그때 과거들이 안 생겼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의
그런 수없이 많은 엔지니어링들을 어떻게 다 했겠어요? 힘들겠죠.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지금 50대, 40대 후반이 된 거죠. 그 이후에도 계속 우리는 공부를 많이 시켰죠. 경제적인 돈이 들어오면 한국 사람들은 공부도 시키니까. 게다가 이제 조기 영어 바람 들어가지고 일찍부터 영어 시키니까 나는 사람들이 자꾸 우리나라 애들 영어 못한다는 얘기하면 지들이 못하니까 애들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지금. 영어는 앞으로 절대평가를 하든 대학 입시에 없어도 상관없어요. 엄마들이 알아서 다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야 이게 분명히 많이 시키면 좋아지는데 오늘 드릴 말씀은 언제 많이 시켜야 되는 언제? 지금 제가 연상 공부를 엄청나게 하면 지금부터 머리가 좋아질까요? 좋아질 거예요. 안 좋아지진 않아요. 조금 좋아질 거예요. 지금부터도. 근데 확 좋아지진 않아요. 확 좋아지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적기 교육이라는 거예요. 적기.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다고. 그럼 미성은 네가 적기 교육이라는 걸 만드냐? 아니요. 이미 심리학자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그걸 조립하는 거예요. 피아제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사람들은 심리학에서는 아동발달 이론에서 피아제의 뭐 전주잡기, 구체적 조잡기, 형식적 조잡기 배운단 말이에요.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조잡기에는 이게 좋아진다라고 피아제가 찾아냈어요. 그럼 우리는 교육자는 뭘 해야 돼? 그때 그 교육을 시켜야 돼. 그래서 전주잡기는 보통 2에서 7세 2에서 7세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까지 그러니까 만으로 하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그래서 여기서 특히 2에서 4세는 전개념적 사고 단계 그 다음에 4에서 7세까지는 직관적 사고 그 단계 4살 이전의 아이들한테 토끼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아이들은 털이 하얘요 귀가 길어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토끼는 동물의 한 종류이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2살짜리한테 토끼는 동물이고 이거 분류해서 계속 얘기해봐서 소용이 있다 없다? 쓸데없는 하는 거예요 그때는. 보통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미지에 집중하기 때문에 전 개념적 사고를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사고를 잘 표현하는 것이 이제 가상놀이인데 신문지 뭉치를 칼이라고 생각하고 칼싸움 놀이를 이제 가상놀이 하는 모습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징화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아이들은 매우 자기중심적이어서 이때 아이들한테 배려를 가르치면 돼요 안 돼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엄마 배고파 시끄러워 노는 거예요. 울지 말라고 해도 노는 거예요. 계속. 왜? 내가 시끄럽게 울어서 남이 피해본다는 생각을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자기 시각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의 생각, 감정, 시각 등이 당연히 자신과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배고프면 남도 배고픈 거야. 내가 추우면 남도 추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보고 있는 물건의 모습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한테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내가 슬프면 남도 슬플 것이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이런 자기중심성은 서서히 사라지는데 보존성 이 보존성이라는 개념은 이 전주잡기 끝무렵이 되어도 쉽게 깨닫지 못한다. 이 뜻은 뭐냐 하면 이 물통이 있는데 이 물통에 있는 물을 이 길쭉한 통에게 다 부었어요. 이 양이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더 커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내 눈앞에서 다 보았어. 요걸 이해 못하는 거죠, 그때는. 그래서 이 전조잡기 때는 사람이 앞에서 사라지면 죽은 거예요. 나타나면 다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 어릴 때.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 조작기는 한 7세부터 초등학교를 대충 말하자. 우리가 생각하는 초등학생들. 이때 인지적, 논리적인 면에서 자 피아제는 뭐라고 했냐면 매우 극적인 변화를 본 거예요. 매우 극적인 변화. 이때 아이들은 형태가 변해도 양과 부피는 보존된다는 것을 이해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통이 일로 들어갔으면 그게 같은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어머니들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 있는 거예요. 2세에서 4세, 4세에서 7세 이때 뭐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요게 피아제가 계산한 거하고 한국 아이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미국 애들은 놀리니까 이 발달이 훨씬 느린 거고요. 한국 아이들은 이게 좀 더 빠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마다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정밀한 관찰이 필요한 거예요. 얘는 6세성 4세, 5세 같은 4세, 3세 같은 4세, 그걸 찾아내는 게 관찰입니다. 그래서 요대로만 키우면 보편적이고 평균적인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 교육을 시킬 때 이 구체적 조작기 어린 아이지만 보통 0세에서 4세까지는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다 그놈이 그놈이지 뭐. 아직 말도 다 못하는데. 근데 언어가 일찍 트는 아이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글씨를 빨리 읽는 아이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글씨를 얘가 읽는 순간부터 얘는 흡수량이 엄청난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안 그렇다고 초조할 필요 없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적기에 맞는 교육을 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의 목표가 뭐냐. 우리 아이를 최고로 만드는 거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최고는 되는 애가 있고 안 되는 애가 있어요. 최적을 만드는 거예요, 최적. 얘의 가능성이 85였다 그러면 85 근처까지 만들면 성공한 거예요, 교육은. 얘의 가능성이 95였는데 85까지 만들면 실패한 거예요. 사람마다 타고난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는 거지. 그 가능성 근처까지만 올려주면 성공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교육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 누구나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말이 잘하는 얘기. 경제 얘기할 때도 우리 다 함께 잘 사는, 다 함께 행복한,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다 잘 살아? 경제의 가장 조건은요, 이놈이 망해야 이놈이 큰 거예요. 다 잘 살아. 얘가 대학을 떨어져야 내가 부르는 거예요. 얘가 3등을 해야 내가 2등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되는 얘기예요. 다 함께 잘 사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 아니 국민소득이 뻔한데 어떻게 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어떻게 다 좋은 옷을 입어? 불가능하지. 그러면 연소득이 국민 성장이 막 15%씩 올라가면 대한민국 다 잘 살 수도 있겠다. 이게 다 잘 사는 나라가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디 있어요? 아랍에 있잖아요. 그 석유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나라에서 그냥 돈을 다 주워줄게. 국민한테 돈을 주는 거야 매달. 왕 생일날 뭐 몇억씩 줬다면서요? 다 전국민한테. 기분 좋다고.
그냥 미국에 있는 대학을 그대로 갖고 왔어가지고 전 국민이 원하면 다 그냥 공짜로 다 보내주고. 그럼 왜 가능해? 아, 나라가 아무것도 안 해도 석유가 터져 나오니까 그걸 하나 주는 거야 왕이. 그런 경우 아니면 이게 불가능한 거지. 그치? 전기자동차를 바꾸면 어떻게 하냐 나라에. 석유 안 쓰면. 베네수엘라고 했잖아요. 베네수엘라라고 아세요? 석유가 엄청나요, 그 나라가. 석유가 엄청나. 그래가지고 국민을 그냥 풀었어요. 계속. 그러니까 계속 석유를 하니까 석유를 싸게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못하고 그냥 그걸 계속 풀었어. 그래서 차베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 이런 게 가능하구나. 이 복지라는 게. 근데 석유를 싸게 개발하는 방법을 못 찾아냈기 때문에 국민들이 놀아도 계속 돈을 주니까 나라에서. 그 나라 석유가 비싸진 거예요. 기술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석유값이 내렸어요, 올랐어요 지금. 많이 내렸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 나라 석유는 단가가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 평균 몸무게가 8kg가 줄었답니다. 7, 9년 사이에. 몸무게. 베네수엘라. 그리고 지금 뭐 다 굶어 죽고 있대요. 옛날에 그렇게 잘 살았었는데 석유로 이 국민 전체 노니까 이게 석유값이 떨어져 버리니까 그 나라 석유를 살 이유가 없어지니까 그냥 지금은 저번 베네수엘라 그 나라 보여줬는데 아주 그냥 빈국 최빈국이 되어버렸어. 이 윗대가리 하나가 국민들을 교육을 시키냐 안 시키냐 이 하나 때문에. 근데 그 사람 죽었는데 뭐. 지금 국민들은 아직도 옛날 생각을 하는데 일하는 게 습관이 안 돼 있고 공부하는 게 습관이 안 돼 있는데 앞으로 그 나라 미래가. 그래서 이때 많이 해야 될 것들이 분류, 어휘, 추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분류하고 그런 게 집합, 수학. 이때 그거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두 가지가 학교하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개발시키는 거는 좋은 교사. 한국의 또 강점 중에 하나가 이제 좋은 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교대 수준이 그 아이비리그 수준의 한국이 교대들이 되게 어렵거든요. 서울교대,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의 질이 굉장히 높다는 게 한국의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 돈은 있는 데서 없는 데로 가고 지능도 있는 데서 없는 데로 가요. 그러니까 못난 사람을 만나고 있으면 내 지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훌륭하면 이 지능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똑똑한 사람한테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학교 교육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걸 시켜요. 음악예술 체육이 지능 개발에 매우 도움이 되거든요. 수학, 과학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국어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국어, 수학만 지능 개발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음악예술 체육도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는 이걸 다 시키는 거예요. 전반적 상승. 그래서 잡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잡스가 오바마한테 죽기 전에 편지했습니다. 잡스가 오바마한테 편지를 써서 미국의 교육이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잡스 전기에 나오는 얘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5시까지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야 된다. 그래서 종교제가 없어져야 된다. 세 번째는 교장이 교사의 임명권을 갖고 있어야 돼. 인사권. 자르거나 인센티브를 주거나 교장이 이걸 갖고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별로 가르칠 생각을 안 해. 경쟁시켜야 된다. 근데 뭐 미국 그게 되겠어? 안 되지. 트럼프가 됐으니까 되겠나? 안 된다. 전반적 상승에 도움이 되는데
학교는 아이들을 평등하다고 생각한다. 지적으로. 그래서 가르치려고 하는 게 문제. 가르치려고 해. 머리가 좋은 아이는 너무 쉬운 거야. 어려운 아이는 못하는 아이한테 가르치는데 다른 애들은 다 쉬운 거죠. 내 능력보다 어려운 걸 할 때 지적 자극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한테 관찰해야 될 게 내가 가르치는 이 내용이 아이들한테 쉬우냐 어려우냐를 계속 봐야 돼요. 제가 국어 수업하면서 독해력 비타민이라는 건 부교재로 한번 썼었어요. 지금 안 써요. 정답률이 95%예요. 정답률이 95%인 교재를 왜 쓰냐고. 애들 다 맞추는 교재 그거 괜히 그냥 시간만 낭비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안 써. 그 다음에 우공비 전과 갖고서 내가 가르칠 때도 처음에 문제 풀어줬어요. 한번 니네들이 풀어봐라 했더니 정답률이 95%야. 그것도. 다 맞춰. 이걸 내가 왜 풀어주고 있지? 그죠? 할 이유가 없다 이게. 그러니까 교사는 이 아이들이 뭐에서 약간 어려워할까? 근데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싫어하고 시 외우는 건 시. 집중적으로 시키시네. 너희들이 시를 외우는 거 어려워하는군. 시를 외우는 거 어려워하면 그걸 집중적으로 시키는 거야. 계속. 혼자 놓고 시키면 울 거 아니야. 여럿이 시키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것이도. 얘도 외우고 쟤도 나만 남았어. 나만 어떻게 안 해요? 나도 외워야지. 그리고 외우려고 노력을 할 때 머리가 아프니까 거기 보상을 주는 거죠. 보상 별거 없어요. 다 외웠으면 통과! 이 한마디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외웠다는 뜻이야. 통과! 그러면 얘가 1등이다! 이거야. 이게 보상이죠. 내가 제일 먼저 외웠다 이거지. 그러면 아이들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일단 못 외울 것 같아.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근데 거기서 해야지 할 때가 있어. 그때 머리 또 쓴다. 그건 통과. 그 다음에 통과한 사람은 화장실 갔다 오고 물 먹어도 돼. 못한 놈은 앉아있어야 돼. 근데 빨리 오고 물 먹어가 별거 아닌 거지만 이때 머리를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쓰고 쓸 때 그 영역이 좋아지는 거야. 아주 심플한 거예요. 그런 거 안 하는 거야. 테스트가 많아야 공부를 하거든요.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많이 치는 걸 초등학교에서 해야 하네요. 왜 안 하죠? 왜 안 할까? 그래도 공부할까 봐. 역설적인 표현인데 공부할까 봐. 책을 백날을 읽어봐라 머릿속에 듭니다. 시험 본다고 해야 이거 들어오지. 아니 독서한 내용이 기억에 남더냐고. 심지어 대학교 때 리포트 쓴 내용이 기억에 남아요? 중간고사 보기에 기억에 남아요? 어떤 과목은 중간고사 안 보고 리포트만 제출한 과목은 그 과목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 그렇지 않았어요? 시험만이 우리의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옮겨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부할까 봐 시험을 안 보는 거예요. 왜? 시험을 보면 석차가 나오잖아. 점수가 나오잖아. 그 점수 때문에 불행해요? 불행해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불행해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한 5% 정도 행복해하고 그 점수를 보는 순간 95%는 걱정하나 불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 볼 때만 머리를 극도로 쓰거든. 그때만 머리가 좋아지거든. 그래서 시험을 자주 보지 않으면 아이들은 머리를 쓸 이유가 없고요. 수업이 즐거워요. 수업은 즐거워야 돼요. 즐겁다는 건 배우는 게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머리를 안 쓰면 즐겁잖아. 영어 공부할 때, 리딩 할 때 즐겁죠. 단어 외울 때 안 즐겁죠. 언제가 공부되는 거예요? 더 외우는 게 공부지. 이렇게 책임이 무슨 공부야. 항상 즐겁지 않는 환경이 나한테 온다. 교사의 자질은 즐겁지 않은 환경을 어떻게 그나마 좀 안 그만두고 끌고 가는 게 이게 교사의 자질인 거예요. 즐겁지 않은 환경을 너무 즐겁지 않게 만들어놓으면 이제 안 오겠지.
그렇다고 엄마들 어디 학원을 보내는데 애가 좋아해요. 그 학원은 아무 수업 배우는 게 없는 거야. 딱 하나 빼고 영어. 영어는 처음 배우는 거여서 우리가 처음 말을 배울 때 세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즐겁게 배워야 처음 배워. 초등학교 4, 5학년 때까지는 영어가 즐거운데 6학년 인데도 영어가 즐겁다? 이렇게 배우는 거야. 정치.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적절한 괴롭힘. 고통. 적절한 고통. 이게 과하면 또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사이라면 이때는 구체적 조작기 이후로 인지적 능력이 어마무지하게 빨리빨리 발전을 할 때니 자, 제가 어머니들한테 얘기해요. 초등학교 때는 놀아야 된다. 피아제 이론에 의하면 맞아요, 틀려요? 유아기 때는 놀아야 된다고 말해요. 전주작기 때. 유아기 때는 놀아서 사람이 손으로 만지고 이런 거를 자꾸 내 걸 만지는 게 좋다. 근데 언어가 습득이 되고 논리성이 생겼으면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 능력이 이때 엄청난 속도로 빨리 좋아지므로 이때 공부를 많이 시켜서 아이가 능력이 좋아지지 않으면 중고등학교 때는 안 좋은 머리로 공부해야 돼요. 안 좋은 머리로. 그러니까 이때 지능 개발에 엄청 많이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때 뭐 어휘력도 그렇고 연산력도 그렇고 뭐 추론력도 그렇고 자꾸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형식적 조작기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이제 12살부터 성인까지 한 20살까지를 뭐라고요? 형식적 조작기. 이때는 어떤 능력이 생기냐 하면 뭐 추론력도 생기고요. 제일 중요한 게 추론력이에요. 추론력. 그러니까 사고력. 그러니까 이 피아제의 아이들의 발달 단계 이론에 따르면 어려운 독서나 아주 어려운 독서나 사고력 수학이나 이게 추론력을 요구하는 거는 언제부터 해야 돼요? 5학년 정도부터가 좋다는 거지. 그러니까 2, 3학년짜리한테 사고력 수학이 적합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걔네 그걸 해봤자 그때는 그 능력이 안 좋아지는 거고 한 5학년서부터 중1, 2 때는 사고력 수학이든 철학이든 그러니까 5학년짜리가 철학, 4학년짜리가 철학 공부해봤자 이게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때는 오히려 연산 많이 풀리고 단어 많이 외우고 그게 좋은 거고 5학년, 6학년서부터 중학교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단어를 빨리 외워도 암기력이 좋아지지 잘 안 된다. 근데 그게 사람마다 나이 차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 적기 교육이라는 걸 알면 요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교과 과정도 그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다만 그 교과 과정은 약간 하향 평준화에 전반적인 아이들을 위한 교과 과정이니 기본 교과 과정 중에서 우리 아이는 어느 영역에 지금 속하고 있어서 어느 걸 잘하는지 맞춰보면 거기에 맞는 훈련을 시키면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4학년짜리들한테는 어려운 독해 문장을 안 줘요. 6학년 아이들한테는 어려운 독해 문장을 안 주면 애들이 흥미를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더 어려운 걸 주려고 그러고 4학년 때는 양만 좀 늘리는 쪽으로 하고 그래서 같이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제가 쉬워하나 어려워하나.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는 엄마가 안아주고 그래서 전조잡기 때는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뇌가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3살 때부터 이제 전조잡기 때 아이가 유창하게 말을 하기 시작을 하면 이때 어른들이 그랬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랬니? 정확히 얘기해줘야 돼요. 올바른. 그러니까 아이가 말하는 거를 따라하면 아이의 지능은 안 좋아지는 거예요. 풀 센텐스로 엄마는 배가 고프단다.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 그럼 아이가 그쪽 뇌를 자꾸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똑같이 쩍 뛰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아이가 자극을 못 받는다.
그리고 책을 엄마가 읽어주는 거가 이때 굉장히 좋은 게, 책을 읽어주는 게 굉장히 좋은 게, 엄마가 의도적으로 풀 센텐스를 얘기하려고 해도 사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책은 완전한 문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책을 읽어주면 아이가 그쪽으로 또 자극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들을 이때 되게 많이 하는, 이게 시지각 협응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잠을 잘 자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밝은 빛을 보고 밤에는 꼭 재우고, 물론 아주 애기 때는 하루 종일 자지만, 그 다음에 이제 좀 만족 지연 능력 같은 경우도 키워주는 게 있는 게, 엄마한테 책을 읽어달라고 해도 설거지 다 한 다음에 읽어줄게,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아이들 참을성을 좀 참 갖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때 관찰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숫자를 보고 좋아하는지, 우리 아이가 글자를 보고 좋아하는지, 음악을 보고 좋아하는지, 그 다음에 블록, 인형, 자동차, 비행기, 과일,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갖고 눈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훌라훌라 먹지만 말고, 이 바나나라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 나오는 거냐 하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나나를 하나 갖고 줘도 이게 색깔이 노란색이라는 건데, 이거 비슷한 게 무슨 개나리 꽃도 노란색이고 뭐 노란색,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는 게 가베, 프레벨에서 말하는 가베 같은 게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고 수가 있고 모양이 세모 네모로 있어가지고 뭔가 새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색깔이 여러 가지고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분류가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좀 있다가 분류가 돼야 될 거를 자꾸 그런 걸 보면서 지가 분류하기 시작을 하는 건데, 엄마는 관찰하는 거죠. 아, 제가 네모는 네모끼리 분류하네, 빨간 건 빨간끼리 분류하네. 그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엄마 빨간 것끼리 모아볼까라고 오더했을 때 얘가 분류를 하기 시작하면, 아, 얘가 분류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릿속에 분류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조작기를 조금씩 당기는 거예요. 이게 당긴다는 게 지능이 개발되는 거죠. 지능이라는 거는 6학년이 하는 거를 3학년이 알면 지능이 좋다는 거거든요. 6학년 돼서 알 거를 3학년이 알면 지능이 좋은 거고, 중학생이 알 거를 초등학생이 알면 지능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다음 시간에는 초등학교 때 지능 개발에 제가 갖고 있는 원칙 얘기할 텐데, 제 원칙은 3가지로 나뉘어요. 발견, 강화, 실현. 이건 제가 만든 이론이에요. 발견, 강화, 실현. 발견이라는 것은 부모가 이 아이가 어느 정도 능력을 갖고 있고 뭘 잡아내는지 못하는지 발견하는 거고, 그리고 강화라는 것은 잘하는 건 어떻게, 못하는 건 어떻게. 실현은 한목적적으로 이 아이가 김연아 선수처럼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될 건데 무슨 수학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거 실현적으로 맞지 않죠. 이 아이는 과학자가 될 거라면 과학자에 맞게끔 한목적적으로 어느 부분을 더 개발해야 될 건지를 다시 오퍼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견, 강화, 실현을 어떻게 키워야 되고, 그 사이에 어떤 식으로 가르치게 되면 지능이, 타고난 지능을 더 높게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다음 주 목요일에 드릴게요. 그래서 당분간은 제가 지금 최근에 쓰고 있는 아이의 공부지능이라는 원고를 바탕으로, 아직 100% 정리는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스는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창의성이 뭔지, 집중력이 뭔지, 그다음에 정서지능은 뭔지, 가드너의 가정지능은 뭔지, 이렇게 우리가 흩어져서 알고 있었던,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본 건데요, 시중에 지능에 대한 책이 한 권도 없는 거 아세요? 정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있다는 게 심리학과나 아니면 교육학과에서 대학 교재에서 쓴 정도, 아주 딱딱하고 재미없는, 그리고 현실에서 얘기하기 힘든, 그거 말고는 전부 감성적인 책이에요. 아이가 어떠니까 엄마가 뭐 슬퍼요, 엄마가 뭐 해주면 뭐가 좋아요, 뭐 이렇게 산발적으로 그냥 누구의 경험이나 내가 적응하기 힘든, 이런 좀 이론까지도 깊게 좀 알만한 내용을 좀 참고하려고 했더니 외국책 한두 권 있는데 그것도 뭐 아주 일부만 이렇게 써놨고, 좀 전체적으로 우리 아이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것들, EQ든 IQ든 뭐 성공지능, 석세스 Q든 창의력이든 그런 게 별로 없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뭐 수제 자기 생각으로 모르면서 떠드는 얘기들이 돌아다니는데 그것도 한두 가지 사람을 얘기한 거를 그냥 막 또 전파해서 돌아다녀가지고 요번에 여기서도 강의하지만 이 책이 나오게 되면 도대체 지능이 뭐고 태어나서부터 최소한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 어떻게 개발이 되고 지능이 좋은 사람들이 왜 잘 살고 왜 지능이 좋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이유가 다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어릴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의하고